저는 4,000원 인생이라는 책의 발표를 맡은 이해라고 합니다. 4,000원 인생의 의미는요, 일단 2009년 그 한겨레 21 기자들이 직접 노동 현장에 취직을 해서 솔직하고 담백한 일기 형식으로 작성한 기사를 노동 OTL이라는 기사를 기반으로 한 책입니다. 그래서 4,000원이라는 것은 2009년의 최저임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틀로 뽑은 거는 4,000원 인생, 그리고 지금은 8,000원 인생인데, 최저임금이 8,590원이니까 8,000원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저임금은 2배 올랐지만 과연 지금 저희의 삶은 2배로 행복한가,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타이틀을 정했고요. 네, 최근 총 4명의 기자가 4곳의 노동 현장에 취직을 해서 한 달에서 2달간의 시간을 기사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4가지 단락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제 분량 문제와 그리고 3번째와 4번째 둘 다 공장 얘기를 다루고 있어서 조금 겹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3번째까지만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는 여성 기자인 임지선 기자라는 분이 갈비집과 감자탕집 그 두 곳의 식당 점원으로서 여성 노동자들과 부닥치면서 일을 하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안수찬 기자라는 분이 대형마트 양념육 코너에서 일했고, 세 번째는 전종희 기자가 남양주 마석에 위치한 가구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마지막 4번째는 윤택 기자가 안산 기계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하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총 4명의 기자 그리고 4개의 시각으로 각각 전개가 되고 있으면서 동료 노동자들과 중간관리자, 소비자 등에 대한 관찰자면서 직접 경험자로 등장을 합니다. 저희가 이 훌륭한 기자를 얘기를 할 때 발로 뛰는 기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발로 뛰는 기자를 넘어서 직접 경험하고 몸으로 때우면서 쓰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직접 노동자의 삶을 경험을 하면서 남는 기록입니다. 근데 사실 기자도 언론 노동자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를 안쓰럽게 바라보는 그리고 자신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관점이 물론 책에서도 성찰을 하지만 이런 관점이 어느 정도 저는 있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기자 역시 노동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엘리트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조금 감안을 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시점을 조금 견지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엔 임시간 여성 노동자의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나는 갈비집이고요. 하나는 감자탕집입니다. 먼저 일했던 갈비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식당의 모든 여성 노동자의 이름은 아줌마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장이건 손님이건 동료건 그들은 모두 서로를 아줌마라고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동료가 있다면 언니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역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아줌마입니다. 지금 임지성 기자가 들어가서 일했던 근무 시간은 오전 9시 50분에 출근을 해서 문을 닫는 시간까지 근무를 합니다. 보통 10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12시간에 쉬지 않고 일하는 것입니다. 시급은 역시 최저임금이 4,000원이고요. 그 월급으로 계산을 했을 때 1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쉬는 시간은 없습니다. 쉬는 시간이라고 하면 이제 근로기준법상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뭐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건 노래방을 가건 집에 가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쉬는 시간인데 이들에게 쉬는 시간은 좁은 창고에서 의자를 나란히 모아서 잠깐 쪽잠을 잘 수 있는 10분, 20분 이것이 쉬는 시간입니다. 그들이 11시까지 일하는 마감 당번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10시에 문을 닫는다고 해서 식당이 이미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11시까지 일하는 마감 당번이 돌아가면서 있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13시간을 일하는데 1시간 더 일한다고 해서 추가 시간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식당 노동자는 식당에 있는 모든 일이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식당에 많이 가니까 저희 볼 수 있는 청소, 서빙, 설거지 이런 일들이 홀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것이 모두 업무가 됩니다. 갈비집 같은 경우에는 손님의 고기를 구워줘야 되고 심지어는 사장이 오리를 키우는데 오리를 또 돌봐줘야 됩니다. 이런 것도 업무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식사는 남는 재료로 먹는다고 합니다. 이제 노동자들이 식당에서 남는 재료로 요리를 하게 되는데 갈비집에
그래서 한번 점심 특선으로 카레를 판매를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나갔대요. 그래서 세 끼를 모두 카레로 먹었다는 얘기를 했었고 콩국수가 남는 날이 있었는데 뭐 카레는 다시 데우면 되지만 콩국수는 불었잖아요. 이 불어터진 국수를 꼭 먹어야 되는 거죠. 세 끼 동안. 그리고 잠시 전환 받는 일도 당연히 안 됩니다. 그 아주 찰나의 시간을 또 들키면은 아 그런 식으로 일할 거면 그만둬라 이런 호중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막상 아 그만둘까 이런 얘기를 하면 당황을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내가 진짜 그만둘 생각을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은 기자잖아요. 기자는 본직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그만둬도 언론사로 돌아가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생계를 위해서 하루하루 일하는 식당 노동자였다면 그만둔다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 사장이 뭐 그만둘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당황한 이유가 그만두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그런 호주머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식당 노동자들은 또 식당 일을 하루하루 버티는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2시간 동안 바깥 공기도 못 맞고 일하다가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일 열심히 했으면 술자리도 갖고 싶고 회식도 하고 싶고 그런데 이분들은 그럴 시간도 없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 애들도 돌봐야 되고 가사노동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돌려야 되고 이런 일들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이들에게 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식당 분들이 TV를 보면은 가끔 예능 프로를 주고 틀어놓는다고 하는데 생활의 달인이 틀어졌을 때가 있대요. 근데 이 얘기를 회상을 하면서 식당 노동자는 사실 모두가 생활이 당일인 거죠. 뜨거운 공깃밥을 사실 뜨겁습니다 하면서 손님 뜨거우시니까 조심하세요 하면서 자신을 맹주를 주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공깃밥도 뭐 누룽지 그릇도 차가운 냉면과 얼음도 태연하게 잡았다 놓았다를 반복을 합니다. 이미 손은 감각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부딪혀 있고 낙순물을 만지는 것도 일상이다 보니까 기자도 식당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손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접시를 손에 잡아야 하고 뜨거운 걸 또 아무렇지 않게 잡을 수 있는 생활의 달인이 되어야만 식당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인이 되지 못하면 미움을 받게 되죠. 네, 또 시급 4,000원이 주는 자주스러움도 있는데요. 이 갈비집에서 가장 저렴한 점심 특선이 현지해장 5,000원이라고 합니다. 1시간 8분을 일해야 사 먹을 수 있는 거고요. 간장게장은 12,000원인데 2시간 40분을 일해야 하고 또 18,000원짜리 소갈비는 4시간을 일해야 먹을 수 있고 꽃등심은 7시간 52분을 일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이 갈비집은 오후 8시부터는 이제 술을 마시러 오는 손님들이 많아지는데 직원들이 주로 여성이다 보니까 성희롱을 하는 것도 굉장히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뭐 몇 살이나 피부가 곱다 뭐 이런 것부터 뭐 신체를 만지면 추행, 뭐 술을 따르라면 술을 좀 따라달라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의 수작도 더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호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잠자리를 가진 이후에는 전혀 연락이 없어진 그런 얘기도 있었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식당 노동자들에게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손님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사장, 동료 순이었습니다. 사실 다 힘들게 하는 거죠. 식당 노동자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네, 손님은 노동자의 모든 행위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인격적인 경우도 나오고 성희롱이 빈번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서비스업 종사자다 보니까 여성들은 화장도 해야 되고 화장도 일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게 먹고 살다 보니까 정치와 시사 프로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지고 오락적인 프로그램만 자신이 기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봤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일하는 곳은 감자탕집인데요. 감자탕집에서는 문을 열면 노래가 울린다고 해요. 저희도 식당에 가면 딱 문을 열었을 때 손님이 왔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노래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노래가 울리면은
노동자들은 그때 일 시작인 파블로프의 때처럼 그 노래가 울렸을 때 몸을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어서 오세요라고 외쳐야 한다고 합니다. 이 감자탕 집은 150평 규모였다고 합니다. 150평 규모면 상당히 넓은 거잖아요. 근데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 영업을 하는데 직원이 2명입니다. 주방 1명, 홀 1명. 사실상 1명에서 일하는 거죠. 12시간을 2교대로 운영을 하고 네. 손님이 1명이 오건 50명이 오건 이거를 혼자서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저도 식당 일을 해봤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숫자거든요. 홀 직원은 뜨거운 뚝배기, 감자탕 이런 일부터 계산하기, 반찬, 밥 볶아주고 손님 응대하기, 청소 이런 걸 모두 혼자서 해야 되는 거죠. 조금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좀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트 노동자,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얘기인데요. 그 마트 양념 코너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면적이 총 5,000여 평. 그 노동자가 1,000여 명인데 이 마트에서 직접 고용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농협업체에서 파견한 비정규직인 거죠. 그리고 마트 노동자들은 정규직, 그 마트에서 직접 고용한 정규직과 마주칠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마주치는 노동자들은 모두 파견된 비정규직 노동자인 거죠. 이들의 월급은 그 당시 대체로 14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영업을 하기 때문에 2교대 또는 3교대로 근무를 하고요. 근무 시간은 9시간, 14시간을 제외하는 8시간입니다. 이 8시간 동안에는 결코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대거나 쭈그려 앉는 것도 금지고 휴대폰 사용, 청바지, 앞치마 입고 화장실 가기, 다리 꼬기, 팔짱 모든 금지입니다. 서서 손님을 부르는 일만 가능한 거죠. 기자의 말에 따르면 마트의 노동은 잘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노동이라고 합니다. 그냥 처음에 들어갔을 때도 사수가 보여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멘트도 뭐 저희가 듣는 멘트도 잘 듣고 배우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호봉도 없고 뭐 오래 일했다고 해서 쳐주는 것도 없고 임금도 안 올라가는 거죠. 이들의 배경은 주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오거나 뭐 2년제 전문대를 나온 사람들이고 부모님도 택시기사, 공장 노동자 또는 자기처럼 마트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체로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젊은 사람들이 대체로 많은데 20, 30대가 많은데 공부와 알바를 병행을 하고 또 9시간을 근무하면서 그 다음에도 수업을 들어가고 헬스도 해야 되고 누구보다 부지런히 살고 있지만 이들은 4년제 대학을 다니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기가 게을러서 성공을 못했다, 공부를 안 했다, 끈기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누가 봐도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 게으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들은 10년 이후에 자신의 가게를 갖고 가지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딜레마인데 이들은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마트가 망하면 자신의 가게를 차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마트는 역설적으로 자영업을 망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생각해 볼 거리인 것 같습니다. 또 지금 기자가 일했던 마트는 서민들이 주로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시식코너에서 뭐 배를 채우는 사람도 있고 초라한 흰색으로 배를 채우는 사람도 있고 막말을 하면서 음식을 그 노동자에게 집어 던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직원들은 강남에 있는 마트에서 근무하기를 선호를 한다고 해요. 이들은 품질이 좋으면 값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사고 깎아달라거나 덤으로 달라고 따질 일도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트에 입점한 업주들 역시 피가 말리는 경쟁에 시달리는데요. 하루 매출은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되는데 매출의 20%는 마트의 수수료로 내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인건비, 원재료비 하면은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도 중에서 자영업자인 거예요. 그래서 옆자리에는 동종업계 창업을 하지 않는 게 사실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마트는 양념류 코너 옆에 또 양념류 코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세 달마다 정산을 해서 매출액이 가장 낮은 업종의 물건을 빼야 됩니다. 마트는 파견직 노동자와 입장 업체들을 끊임없이 가감하거나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양주 마석공단에 있는 가구공장의 이야기인데요. 기자는 어렵지 않게 취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운전면허를 가진 한국인이었기 때문인 거죠. 이곳의 노동자는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고 등록되지 않은 불법 체류자, 본인들의 표현에 따르면 불법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공장은 마치 폐쇄된 것처럼 굳게 잠겨 있다고 합니다.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고 이게 단속 때문인 거죠. 단속을 당하면 돈을 벌 수 없게 되고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줄 수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단속은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는 미등록 외국인 수요 관리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법 사람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크게 다치면 수술비나 입원비를 액면가대로 청구를 해서 수백만 원 정도가 소모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거죠. 혹여나 심각한 상처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면 또 수술비를 벌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인이 받는 월급은 13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100만 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임금이 오르긴 오르지만 임금 차이는 그래도 계속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는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네, 가구공장은 또 톱밥 먼지 투성인데요. 안개처럼 자욱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페인트로 도색을 하는 도장반이라는 것은 상황도 심각합니다. 안전장치가 없고 마스크 하나가 안전장비로 전부가 됩니다. 이들은 하루 종일 술에 취한 것 같은 상태로 일한다고 해요. 늙음이 체불되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호소할 것도 없죠.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근무 시간은 대체로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야근은 일주일에 4번씩 한다고 합니다. 2009년 외국인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일주일 평균 근무 시간이 66시간, 근무 일수는 6.26일, 사실상 매일 일하는 거죠. 이들은 월세 15만 원 정도의 3평 옥탑방에서 거주를 한다고 하는데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마석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건물입니다. 그냥 잠을 자기 위한 공간인 거예요. 와서 좀 쉬고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죠. 집에 있지 않은 시간은 다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한국어는 힘들어와 괜찮아라고 합니다. 고단한 삶을 응축하는 말이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본인에게 위안을 주는 이런 말인 거죠. 이들은 일하고 남는 시간에 한국어를 공부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일부러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자신을 향한 목소리를 이해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마치면서 2009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10년하고도 1년이 더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바뀌려고 하는데 근래에는 10년보다 빠르게 세상을 변하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변한다고 하죠. 강산은 확실히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과 지금은 분명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삶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노동자들은 지금도 언제든지 해고당하고 있고 비정규직은 여전히 많고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도 여전하고 사용자의 갑질은 아직도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당시 최저임금은 4,000원, 지금은 8,590원. 2배 이상 올랐지만 우리의 삶도 2배 임팩트였을까요? 빅맥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소모해야 하는 시간은 짧아졌을지 모르겠지만 가난은 대응되고 있고 자신의 집을 가질 수 없고 가족을 꾸릴 수 없는 환경은 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실업 문제로 양질의 일자리는 중년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즉 10년 전 4,000원을 받고 일하던 중년 노동자의 자식은 그들의 짐을 그대로 지을 수밖에 없으면서 4,000원을 받고 생계를 유지하거나 학비를 냈던 청년들은 여전히 취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까지입니다.